안녕하세요. 경주의 원비톡을 맡게 된 IT입니다. 최근에 제가 좀 겪고 있었던 문제인 전세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가로 매매를 해서 살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전세로 사시는 분도 계실 거고, 월세로 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회초년생인 경우에는 전세를 살았을 때 이사하는 프로세스를 잘 모를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어떤 프로세스가 정규 프로세스인가 를 먼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3개월 전에 임대인한테 해지를 알리고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계약이 되면 그 계약금을 받아서 새로운 집을 계약하러 갑니다. 그리고 잔금일에 맞춰서 이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현재 집에 들어올 사람이 구해져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한 달 반 정도? 네, 한 달 반 정도의 시간 안에 집을 구하러 나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거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죠. 집을 내놨으니까 당연히 계약일에 맞춰서 돈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새로운 집을 보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좋은 집을 만났을 때 덜컥 계약을 하거나 계약금을 건네고 당연히 만료일에 돈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일을 진행했다가 큰 일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저도 뭐 비슷한 예로 저희 와이프는 이제 이런 경험들이 없어서 왜 집을 안 구하냐 뭐 그렇게 이제 얘기가 있고 그랬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계약 만료가 되면은 돈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제 전세의 현실은 집주인도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뭐 90% 이상은 돌려줄 돈이 없어요. 하지만 뭐 정부 정책도 있고 해서 대출해서 돌려주거나 어디선가 돈을 끌어서 돌려줄 수 있지만 그 수수료가 아까워서 끝까지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려주지도 않고요. 그러다가 정말 안 되겠을 때 마지막에 해서 돌려주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보통 전세가 막 상승하고 있을 때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한 2년 전이죠. 그때는 뭐 전세를 뭐줄 서서 집 구경하고 뭐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요즘같이 전세가 내려가거나 전세가가 이렇게 변동이 없을 때 이럴 때 이제 많이 지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의 뭐 집 한 채 정도 더 있는 임대인들은 시세 대비 그냥 최종 시세로 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특히 임대사업자나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싸게 내놓지 않습니다. 최종 실거래가 대비 뭐 이제 한 호가라고 하죠. 한 2, 3천, 3천 정도 올려서 내놓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봐온 바로는 거의 100%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기한 내에 마칠 수 있을까 하는데도 꿋꿋하게 올립니다. 증액해서 부동산에 내놓고요. 계약 만료일이 다가올 때 만료일을 맞추려면 당연히 가격을 내리면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도 절대로 내리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집을 보러 몇 군데 이제 보러 갔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시세가 아닌데 뭐 집은 좋았지만 그 시세가 아니어서 그냥 킵해 놓은 그런 집들도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한 3개월 동안 지켜보니까 1,000만 원도 안 내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었고 뭐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회초년생들이나 뭐 이렇게 이런 경험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사태가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죠. 계약 만료일이 왔는데도 왜 가격을 내리지 않고 맞추질 않을까? 계약을 왜 위반하는 걸까? 거기에는 이제 이 전세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전세는 이제 동시이행 관계라고 해서 상대방이 의무를 하지 않으면 나도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도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이제 법 조항이 있습니다. 동시이행 항변권 뭐 그런 이름인데요. 예를 들면 집주인이 돈을 안 줬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건데 못 나갔기 때문에 저도 건물을 양도죠. 예, 양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어찌됐건 한쪽이 이행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쪽도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 돈 없이 나갈 여력이 없다면 영원히 그 집에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길들이 있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전세의 경우는 살고 있는 사람이 그 돈을 받지 않으면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전세는 집값의 70% 정도를 지불해야 하고 그대로 나갈 수 있다는 거는 그 70%를 내가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 대부분 못 나가는 걸 알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전세가도 많이 올라가서 다 대출을 끼고 있죠. 그 대출은 한 가구당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돌려받는 게 확실치 않으면 다른 집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들은 절대로 가격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뭐 화를 내거나 뭐 그래도 흘려듣죠.
하지만 그렇게 이제 뭐 계속 싸움이 계속되고 하면은 임대인들도 이제 피곤하기 때문에 퇴거 전략, 돈을 반환하는 전략들을 세웁니다. 예. 근데 최근에 제가 알게 된 건데 임대인들은 요즘 이제 대출을 받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게 다주택자, 뭐 3주택 이상인 사람들은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임차인이죠. 임차인의 보증보험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임대인한테 돌아오는 이점은 본인이 대출 받았을 때는 중도상환 수수료라고 대략 1% 정도의 금액을 내야 돼요. 뭐 2억을 빌렸다 그러면은 200만 원을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한테도 뭐 이자가 발생할 테고요. 또 보증보험은 대략 신청하고 나서 한 달에서 5주, 그러니까 한 뭐 대략 5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내 계약 만료일보다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더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이자만 내면 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같은 게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임대인들이 이 보증보험을 자기들 이제 대출 주머니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단점은 하나 있는데요. 보증보험을 이제 수령하려면 살고 있는 집에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등기부등본에 써지는 거라 임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긴 한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올해 내년쯤 되면은 임차권 등기된 집이 굉장히 흔할 걸로 보여요. 대부분 뭐 보험받고 나가거나. 그리고 이제 임차권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전세권이라는 건데, 내가 여기에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를 이 건물에다가 등기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나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신규로 집을 구하는 사람은 임차권 등기가 돼 있는 집은 보통 피하는데요. 아마도 전세 물량이 이제 부족해지면 그거라도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이제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것들도 이제 노하우들이 생겨서 대출이 기존에는 이제 임차권 등기가 돼 있으면 대출이 안 나왔는데 은행에서 이제 법무사를 통해서 동시에 상계시키는 걸로 해서 대출 상환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부동산에서도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법무사를 끼고 같이 진행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증보험료는 임차인이 내죠. 뭐 물론 돈을 돌려받기 때문에 본인도 활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이제 활용은 이제 임대인이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저는 이제 전세가가 이제 왜 이렇게 잘 안 떨어지고 사람들이 잘 버틸까? 계약 만료일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했는데 아까 그 동시이행 관계와 이런 보증보험을 활용한다거나 해서 시간을 계속 지연시킬 수 있는 노하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세가가 잘 떨어지지 않는 요인이 됩니다. 임대인의 경우는 단지 몇백만 원, 전세금으로 치면은 뭐 몇천만 원 정도, 몇천만 원이 뭐 실제로 나간다기보다는 상환하는 거니까요. 그 정도의 피해만 있지만 이제 세입자의 경우는 자기의 생활이 걸려 있는 관계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보통 성인들만 집에 있는 경우라면은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꼭 전입을 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집에 꼭 전입을 해야 되는 경우였고, 그리고 어린이집에 애들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어린이집도 이제 경쟁이 치열해서 점수가 있거든요.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으면 100점이 추가되고 또 맞벌이인 경우에 또 100점이 추가되고 해서 그 점수를 올려놔야 내가 원하는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새 학기가 다가오기 전까지, 새 학기가 이제 시작하기 전까지 그 집에 전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쌓아놨던 점수들이 무효화되면서 탈락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중고등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제 친구의 사례도 있었는데, 네, 중학교 입학을 위해서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제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엄청 마음고생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뭐 10월까지 전입이 돼 있어야 다음 학교에 배정을 받을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한두 달 늦어져서 그거를 이제 학교에다가 이제 사정사정해서 곧 가겠다 해서 겨우겨우 보냈습니다. 이렇게 임대인에게는 사실 뭐 몇백이나 뭐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의 문제이지만 임차인의 경우는 자기 자신의 이제 인생 계획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도 있었지만 이제 와이프의 복직 문제도 있었는데 이것들이 다 틀어지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사실은 전세 말고 월세를 살게 되면은 이런 문제는 보통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싸기 때문이고요. 이 정도의 금액은 임대인들도 그냥 바로 내줍니다. 예. 자기 집이 공실로 되더라도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하지만 이제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고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은 돈을 세이브 할 수 있기 때문에 월세로 이사 가는 거는 그렇게까지 선호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연말정산 정책도 조금 이상한데 전세를 사는 경우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월세에는 연소득 7천만 원까지의 제약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소득이 올라갈수록
월세 사는 게 손해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월세 앞으로는 월세가 더 많아질 거라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이런 정책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아직은 전세가 더 우세할 걸로 보이고요. 아니면은 이제 전세금으로는 자기 자산의 이제 2분의 1 이상 그 돈 없이도 다른 데 이사 갈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말이 안 되는 게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은 그냥 집을 샀을 겁니다. 최근 추세로 봤을 때는 저는 전세를 사는 것보다는 집을 사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인데요. 뭐 이거는 다른 내용이니까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의 방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전세의 1.4배의 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거기다가 대출은 그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새로 나간 대출을 이미 하고 있었다면 새로 나가는 데는 전부 현금으로 이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증보험이 있으면 이제 계약 만료일을 계약서 날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애시당초 그렇게 계산을 하지 않고 보증보험을 받는 날이 내 만료일이다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기간을 잡는 게 더 유리할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보증보험은 2년 단위로 갱신이 되는데 대략 얼마인지 사실 저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지만 100만 원 가량 될라나요? 그렇다면은 그걸 2년으로 나눠 보면 그래도 못해도 월 5만 원 이상의 5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전세금하고 이자를 계산할 때 꼭 보증보험으로 나가는 돈도 계산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법이 바뀌어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70%를 내고 임차인이 30%를 내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게 22년인가 실행이 됐는데요. 그때는 아마 계도 기간이었을 거고 최근에는 아마도 그렇게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부동산 그 매물들, 전세 매물들을 쭉 보면 대출이 있는 집들만 집주인들이 이제 보증보험을 해주는 경향이 있고 대출이 없으면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임차인들은 대출이 있는 집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계산하는 경우가 많겠죠. 계약일이 지났을 때 사실은 이제 법령에도 나와 있는데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시에 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없이 이사가 가능해야 하고요. 그 몇 안 되는 그 케이스로 이사가 가능하다면은 그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는 얼마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써 있지는 않은데요. 보통 민법에는 5%로 계산을 해요. 요즘 금리로 봤을 때는 사실 손해죠. 그래서 5%라면은 임대인한테도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간을 지연하면서 그 5%를 내면서 시간을 지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자가 12%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소송이 거의 필수가 되겠죠. 이사를 했다면 소송이 필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임대인하고는 싸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냥 살살 얘기해서 좀 내리면 어떻겠냐, 계약 좀 내리면 어떻겠냐를 아주 소극적으로 전달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고요. 싸우게 된다면은 그 원상 회복의 의무라던가 그런 걸로 다시 분쟁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이나 아니면은 이자 청구를 마음 먹었다면은 대출금 그 전세금 반환 프로세스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선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하는데 전화보다는 뭐 아무래도 아이폰 유저들이 많으시니까 전화보다는 문자를 보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요즘 악덕 전세 사기들이 많은데 악덕 업자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그런 케이스는 배제하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보통의 경우라면은 알았다 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보가 됐을 거고 혹시라도 연락이 안 닿았다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정말 이제 계약 만료까지 뭐 한 달도 안 남았다. 그런 경우에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나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면 꼭 이제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내용 증명 발송하는 거를 거의 정규 프로세스로 넣어놨는데요. 계약 해지 통보가 임대인한테 전달이 됐다면은 내용 증명은 사실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은요. 내용 증명은 그 전세 사기 같은 아니면은 그런 문자 받고도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을 위한 건데요. 임대인이 이거를 받지 않으면 3번 정도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한 달로는 부족합니다. 한 번 보내면은 돌아오는데 한 열흘 걸렸던가 그렇기 때문에 한 달로는 통보하기 부족하죠. 그러니까 3개월 전에 통보하게 된다면은 4개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좀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주소, 그러니까 연락은 잘 오는데 주소가 안 맞는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 주소를 한번 보내봤더니 역시 사람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살고 있지 않은 집이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내용 증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진짜 주소를 알아내기 위함인데요. 사실 뭐 제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함이라보다는 그 사람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함이 없고, 반송된 내용 증명을 가지고 계약서, 부동산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 예, 그냥 가장 가까운 동사무소로 가서 얘기하면 거기서 그 임대인의 초본을 뽑아줍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네, 초본에도 깨끗이 그냥 그 주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나와 있는 프로세스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내용 증명도 발송해야 되고, 집을 내가 언제 보여줬다는 것도 뭐 기록을 하면 좋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일반적인 그냥 전세 계약이라면 이제 해지하겠습니다라는 문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심지어 날짜를 명기할 필요도 없어요. 3달하고 2달 사이에 이번에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번에 나갑니다, 이 정도만 얘기해도 충분합니다. 쓸데없이 뭐 계속 돈 돌려달라, 내보내달라 그렇게 보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사실 전세금 반환을 위해서 이제 임대인하고 이제 싸움 아닌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때 문자로 싸우거나 전화로 싸우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전세계약에서 중요한 법률적 요건은 아래 4가지 요건만 있으면 됩니다. 계약을 했다는 증거와 내가 돈을 보냈다는 증거, 입금증 같은 것이 되겠죠. 그리고 확정일자는 뭐 계약할 때 아니면 대출할 때 찍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확정일자를 받을 때 뭐 전입도 같이 하니까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자든 카톡이든 해지 의사를 전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이 만료되었다, 요 4가지 정도의 사항만 확인이 되면은 주인이 이런 거는 관례인데 왜 그러냐, 뭐 한두 달 늦는 건 관례인데 왜 그러냐, 아니면 나는 할 만큼 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다면은 굳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만약에 그 돈 없이도 전출이 가능하다면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돈 달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나가서 청구하면 됩니다. 청구도 뭐 간단하게 되죠. 사실 그런 이제 감정적 소모 없이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에 나왔던 내용인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내가 나갈 곳이 새로운 좋은 집을 발견했다고 해서 덜컥 계약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100%다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집을 빼고 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소송 절차라던가 그런 것들, 그리고 다음 임차권을 등기하는 요령, 뭐 그런 것들이 있겠는데요. 전세 보증보험을 탈 게 아니라면은 임차권은 사실 등기를 안 하는 편이 낫기는 해요. 한 달이든 2달이든 돌려줄 테니까. 임차권이 걸리는 순간 집은 나가기가 더 힘듭니다. 그 세입자들이 들어오기를 꺼려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신중하게 해야 하고, 보증보험이 있다면은 뭐 사실 뒤도 보지 말고 그냥 등기하면 되고요. 뒤에 발생하는 이제 법률적인 사건이나 그런 것들은 지금 이 시간에서는 하지 않을 얘기고요. 뭐 이 정도면은 전세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이 됐을 거라고, 요즘 전세의 추세에 대해서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하던 모니터하고는 좀 동떨어진 주제이긴 한데 뭐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